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택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여과과정 배우실 텐데, 먼저 주택시장 분석 여러분들 교재는 165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텐데, 먼저 기초 개념으로서 주택 서비스 그랬네요. 자, 의미를 잠깐 봐요. 먼저 시장 분석, 시장은 뭡니까?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수요 공급 분석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시장 분석 이 말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 분석 그래요. 주택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려면 어때요? 그 주택이라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이라는 상품이 항상 동질적인 것이 아니더라. 즉 주택을 물리적인 실체로 본다면, 즉 물리적 주택으로 본다면 전혀 동질적이 아니고 이질적이더라. 보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다르고, 공동주택도 다시 뭐 홀형이냐 복도형이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다 다르고, 내부 구조 다 다르고, 그리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상품을 물리적인 주택으로 볼 때는 전혀 동질적이지를 못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주택이라는 상품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 그래요. 그래서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로 본다면 얼마든지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주택 서비스는 뭐냐면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주택 서비스라고 한다.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주택 서비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택을 물리적 주택으로 보지 않고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로 본다면 얼마든지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풀어서 한번 볼까요? 가령 40대 여성이 아니면 남성 마찬가지 5분이 있다. 그러면 이 5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상품으로 봤을 때는 그 5분이 여성은 똑같지만 나이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키도 다를 수 있고, 몸무게 다를 수 있고, 팔뚝 힘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사는 그동안 살았던 과정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더라.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질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여성 인력 시장에서 인력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서비스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성 인력 시장에서 여성 인력 한 명당 하루 인건비가 만약에 8만 원이다. 그럼 8만 원짜리가 몇 개? 5개. 그럼 8만 원 곱하기 5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본다면 다 다르지만 이렇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본다면 얼마든지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도 물리적으로 본다면 다 다르지만 이질적이지만 이것을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로 본다면 얼마든지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할 것은 물리적인 주택으로 볼 때는 상품의 질이 어떻고 이질적이지만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로 본다면 얼마든지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1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번에 주택 서비스와 주택 절약에 대한 수요 그랬네요. 거기 보면 1번 주택 같은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내구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절약은 물리적 주택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물리적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절약, 즉 물리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측면과 주택 절약에 투자한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택은 소비재이고 주택 절약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택은 투자재에서 투자재의 성격과 소비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에서 그 내용은 쭉 읽어서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밑에 주택 수요와 소요 개념은 그냥 주택은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주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주택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아직 구매 능력이 없는 것이면 소요, 필요, 그리고 거기에 구매 능력까지 같이 갖추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수요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와 소요 개념은 그 정도 의미만 간단하게 이런 거 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해서 구매력이 있는 것이면 수요고 구매력이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소요 혹은 필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크게 일반 시장 분석과 부분 시장 분석으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급 상황 분석한다.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주택 시장을 분석한다. 이런 때는 바로 일반 시장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단독 공동 구분하고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총량적인 측면만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총량적인 측면만 분석해서 시장 전체적인 주택의 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일반 시장 분석. 따라서 분석 단위는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뭐 단독 공동 구분하고 안 하는 것이니까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를 그 분석 단위로 해서 공급의 단위는 주택 단위, 수요 기본 단위는 가구 단위로 해서 시장 전체 주택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 시장 분석.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 전체 주택의 필요량이 얼만데 지금 현재 기준주택은 얼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표년도의 주택 필요량은 가구 수에다가 정상적인 공간 수만큼 주택이 필요하다. 가구 수가 만약에 100만 세대이고 정상적인 공간에 이사 오고 갈 때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상적인 공간가 만약 5만 세대다 그러면 가구 수가 100만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 공간 5% 5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필요량은 105만 세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단독 공동 구분하고 안 한다니까요. 그냥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필요량은 주택 필요량에서 기존 주택 총량을 뺀 나머지가 부족한 부분이죠. 주택은 105만 세대 필요한데 기존은 지금 90만 세대가 있다. 그럼 몇만 세대가 부족해요? 15만 세대 부족하죠. 그것이 바로 추가로 건설될 주택의 필요량. 그리고 이제 기존주택 총량에서 기존주택의 필요량을 뺀 나머지가 바로 다시 기존주택 총량에서 기존주택 필요량을 뺀 나머지에다가 현재 정상적 공간 수를 더하는 것이 바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남아들면 초과 공급이고 부족하면 초과 수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장 전체에 필요량이 얼마이고 현재 주택 총량이 얼마이고 정상적 공가가 몇 세대이고 그래서 지금 몇 세대가 부족하고 몇 세대가 남아있냐 하는 것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지역별로 종류별로 구분하고 안 하는 것이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일반 시장 분석. 근데 그럼 일반 시장 분석을 했더니 필요량은 105만 세대인데 만약에 현재 주택 총량은 110만 세대다. 아니면 똑같이 105만 세대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됐으니까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아니면 부분별로 다 나누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나누고 공동주택도 중대형, 중소형 다 나누면 부분 시장별로는 어때요? 수급상에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 시장별 수요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시장 분석에서는 총량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를 분석 단위로 하지만 부분 시장 분석에서는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분석되기 때문에 물리적 주택 그 자체, 단독이면 단독, 공동이면 공동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주택 자체가 분석의 단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주택 자체를 갖다가 분석 단위로 해서 부분시장별 수용구 분석하되 이걸 부분 나눌 때 공급시장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갖다가 시장의 차별화 그래요. 공급시장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의 차별화 그러고 수요시장을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범주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세분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성별, 연령별, 또 직업별, 소득 수준별로 수요층이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성별로, 연령별로, 소득 수준별로 수요층을 다 나누는 것을 갖다가 이름에서 뭐라고 하고 시장의 세분화. 그러면 당연히 세분화의 기준은 뭐가 될 것이고 소비자 특성이 될 것이고 공급시장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신규냐 중고냐 이렇게 해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공급시장을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의 차별화라고 한다. 용어만 간단하게 확인해 두셔야 돼. 중요한 것은 공급시장은 어떻게 하고 차별화, 수요시장은 어떻게 하고 세분화, 암기는 공차고 세수하면 돼요. 세수하고 공차 마찬가지 세수하고 공차든지 공차고 세수. 이게 공급시장은 세분화 그러면 별에 번지는 거예요. 공급시장은 차별화, 수요시장은 세분화. 이렇게 해서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을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을 이름에서 부분시장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시장 분석의 의미를 보면 일반 시장 분석에서는 총량의 지표를 분석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는 공급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 개의 부분시장별로 구분하면 얼마든지 부분시장별로는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시장의 분석의 의미가 되고 일반 시장 분석은 분석 단위가 주택 서비스 부분시장 분석에서는 물리적 주택이 그 분석의 단위가 되고 특히 부분시장 분석에서 공급시장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고 차별화 수요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세분화라고 한다. 공차고 세수하면 된다. 틀리기 쉬운 지문이 공급시장을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의 세분화라고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버리지. 공급시장은 차별화이고 수요시장은 세분화이거든요. 그것만 딱 틀을 잡아서 분석 틀을 잡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포인트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69페이지 여과 개념 보세요. 여과. 자, 여과의 의미, 다른 말로 주택의 여과 과정 혹은 주택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169페이지 하단에 주택의 여과 현상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택시장의 경제 이론으로서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여과라고 한다. 근데 여과에는 넘어가서 보니까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로 구분된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과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말 그대로 바뀌는 것인데 거기에는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한번 볼까요? 소득계층을 크게 구분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눠지는데 고소득층은 고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층은
저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 이상이 고가주택이고 얼마 이하가 저가주택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추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이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그걸 소비하는 계층이 고소득층이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이라고 하고 이걸 소비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인데 통상 고가주택은 신규주택으로 구성되고 저가주택은 중고주택으로 통상 구성되고 그래요. 중앙이 깨끗한 신규주택이 고가주택.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고소득층은 고가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 어때? 주택이 노후되죠. 그럼 노후되면 주택의 질이 저하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고소득층은 주택의 질이 저하되니까 여기 계속 살려고 하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팔고 저소득층한테 팔고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주택 이사 가겠지. 그러면서 기존 주택을 저소득층에 팔아버리죠. 그러면 기존의 고가주택이 나중에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꿔지네요. 내려갔네. 이것이 뭐이고? 하향여가고 반대로 저소득층이 사용한 저가주택, 기존 노후주택들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재개발할 필요가 있겠지. 너무 노후화되면. 그럼 재개발하면 다시 뭐 돼요? 신규주택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이 되면서 이것이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향여가라고 한다.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규 또는 고가주택이 노후되면서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하향여가이고 저소득층 사용한 저가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상향여가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그럼 결국은 고소득층한테는 신규로 공급되는 것이고 저소득층한테는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가의 개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가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택이 어떻게 배분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가 뭔가 하는 걸 확인할 텐데 자, 먼저 하향여가 과정부터 먼저 봐요. 하향여가 과정은 주택시장을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으로 구분해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저가주택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죠? 또 저소득층에 보조금 등이 지급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 만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초가 수요 발생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해가 되면서 임대료가 단기에는 이렇게 상승하더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얼만큼? P0에서 P1만큼으로 상승하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170페이지 하단부터 쭉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가 여기서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그림으로 본다면 요 빈급진 부분만큼 공급자에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단기에는 공급 여건이 확보 안 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장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급은 증가되는데 문제는 저가주택이다 보니까 신규 공급은 어렵더라. 그래서 전제 조건 여기다가는 저소득층에게 신규로는 뭐라고 전제되냐면 그 170페이지 밑에 2번에 1번 보시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 주택 신축을 금지해서 일정 수준 이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라는 것은 뭡니까?
저가주택들이거든. 이건 신규로 공급이 제한돼 있다. 왜냐?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하 주택이 많이 공급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주거 수준이 떨어져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하 주택이 신축되는 것을 정부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은 어려워요. 결국 어떻게 공급하냐? 저소득층이니까 기존의 고가 주택 중에서 노후된 주택들이 하향 효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 주택이 신축이 금지되다 보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신규 공급이 안 되고 하향 효과를 통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존 고가 주택이 하향 요구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왜? 여기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언제까지 공급되냐면 초과 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이건 하향료를 통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초과이윤 소멸되려면 다시 임대료가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향 효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고 주택의 양은 저가 주택의 양은 하향 효과가 된 것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결론은 임대료는 원래 수준 그리고 저가주택의 양은 하향료가 된 것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하향료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가주택 시장에서 하향료가 결과 결론이고 한편 고가에서는 자 그러면 자 이만큼이 하향료가 돼서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가 시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만큼 주택량이 감소한 것이네. 그렇죠? 그래서 하향료가 된 것만큼 고가 주택의 양은 공급은 감소한 것이네요. 따라서 하향료가 결과 고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러면 고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공급 우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네. 이게 감소한 만큼 이게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원래보다 상승하네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 상승한 만큼 공급자한테는 또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이 다시 증가하겠네요. 공급이 증가하겠지. 언제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면 이만큼의 초과는 있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고가주택이다 보니까 세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로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공급이 증가되는데 신규로 공급이 증가되다 보면 어때?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단지당 생산비가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건이 두 가지. 주택산업의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하고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 현실 시장에서는 비용 감소는 거의 이론적으로 나타나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시장 분석에서는 비용 일정인 경우하고 비용 증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아무리 공급이 증가해도 전혀 단위당 생산비가 변화가 없는 경우 이것이 비용 일정 산업.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장단기 균형에서. 그래서 아무리 공급량을 증가해도 전혀 단위당 생산비가 변하지 않는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되 초과 이윤이 이만큼의 초과 이윤이 소멸되려면 다시 당연히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임대료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즉 하향료가 되기
전의 수준으로. 그죠? 하향 여과 전의 수준까지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원래 상태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도 어떻게 되고 원래 수준 주택량도 원래 수준에서 임대료 주택량 전부 다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 원래 수준이 회복되더라.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까지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원래 상태 회복되면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공급자는 손해가 되죠. 따라서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가격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증가를 못하고 보다 더 적게 조금만 적게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해가 되면서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원래보다 상승하고 이만큼 상승하고 주택량은 원래보다 감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하향여가 되기 전의 수준보다 적게 공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는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큼 상승하고 주택의 양은 원래보다는 어떻게 감소한다. 임대료는 원래보다 이만큼 생산비가 증가된 것만 상승하고 주택의 양은 원래보다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은 모든 게 다 원래지만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시작에서는 임대료는 원래보다 상승하고 주택의 양은 원래보다 감소한다. 자, 이게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향여가 결과 저가주택은 임대료 불변 주택량이 증가한 것이고 고가주택은 비용 일정 산업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고 비용 증가 산업은 임대료는 상승, 주택량은 원래보다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결론된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71, 172까지 쫙 설명된 것이고 밑에 결론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결론 17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건축 비용이 일정한 경우 이 말은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에는 임대료와 고가주택의 양은 불변이지만 저가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자,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임대료 원래 여기도 임대료 원래니까 임대료는 불변이에요. 그리고 고가주택 양도 원래니까 불변이에요. 근데 저가주택만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다 똑같고 저가주택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 중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나 건축 비용이 착공량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한다면 고가주택의 임대료는 원래보다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고가주택 양은 감소하며 그죠? 그리고 전체 주택은 원래보다 어떻게 돼요? 증가. 왜 증가하냐 봤더니 자, 원래 하향료가 된 것만큼 고가주택 양은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불변이 맞아요. 근데 다시 신규로 공급이 증가했어 안 했어? 증가했죠? 이만큼 증가한 것 뿐이거든요. 다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전체 주택은 이만큼 더 증가한 것이고 맞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긴 하는데 건축비용 일정한 것보다는 적게 증가한다. 얼만큼? 이만큼 더 적게 증가하는 것 뿐이에요. 왜? 비용 일정한 사람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원래 상태 회복되면서 하향유가 된 것만큼 전체 양은 증가하지만 비용 증가 산업은 여기까지 증가하지를 못하고 이만큼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하긴 했지만 이만큼 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덜 증가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덜 증가해서 건축 비용이 일정한 경우 즉 비용 일정 산업보다는 이만큼 더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논리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에서 하향여과 결과의 결론, 흐름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밑에 보니까 상향여 과정은 내용을 보니까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면서 특히 재개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봐요. 자, 하향여과는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상향여과 한번 보세요. 상향여과. 자, 상향여과 어떻게 나타나? 불량 아주 저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저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저가주택 혹은 노후주택들이지 불량주택, 그러면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 살고 있나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뺨 맞지. 그렇잖아요. 결국 거기가 좋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형편이, 그러니까 즉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춰서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질이 낮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불량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저소층의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거 수준의 향상 욕구가 커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을 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리거든. 그래서 오히려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해버려요. 그러면 그 불량 또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저소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쓰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쓸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재개발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하면 다시 신규주택 돼버리죠. 그러면서 상향여가 되면서 불량주택, 저가주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상향여가는 소득의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이걸 쓸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재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향여가가 된다. 이게 논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정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향여가는 그냥 소득의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상향여가고,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을 나눠서 분석해서 그 틀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1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거 분리와 여과작용 했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봅시다. 주거 분리는 이렇게, 주거 분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 이것을 주거 분리 그래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이것이 주거 분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이제 보셔봐. 이건 아무도 경계 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 분리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주거 분리가 나타나고 또 주거 분리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주택 문제 등이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논리가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 사람들은, 이 거주한 사람들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가기 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이쪽이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가깝게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경계지역 중에서 요 저소득층의 인접한 지역들은 선호도가 높고 낮고 서로 가려고 하니까 선호도가 높겠지. 그러면서 원래 가격보다 할증되어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 사람들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가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 원하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선호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원래 가격에 비해서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는 할증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가 할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가 여기보다 가격이 높냐? 그건 아니고 여기는 예전 비해서 할증되는 경향이 있는 것뿐이고 이건 예전에 비해서 할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뿐이지 여기가 여기보다 가격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세월이 흐르면 더 노후되죠. 그러면 이것을 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동네 주위 환경이, 주변 환경이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로도 있게 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더 클 수 있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왜냐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주변 환경이 좋으면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더 커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수리하고 안 하고 하겠죠. 그죠? 수리가 되면 이 동네가 뭐 어때요? 새집 되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상향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노후되면서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낮으면 수리하고 안 하고 안 해버리죠. 안 하면 계속해서 노후화되면서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리 비용보다 가치상승이 크면 수리되면서 상향여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세월이 흐르면 노후되면서 이것을 수리수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그죠? 그럴 때 다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수리수선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더 커져요. 그럼 계속해서 수리수선하겠죠. 그럼 계속해서 수리수선하니까 계속해서 고수득층 주거지역 남아있는 것이네요. 그죠? 계속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주위 기반 시설이 노후되면서 수리수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낮아버려요. 그러면 수리수선하고 안 하고 안 하게 되죠. 안 하면 계속해서 노후되면서 뭘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하향여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주거분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위부 환경과 기타 기용 여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거분리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이 동네가 다시 재개발되면서 뭐 될 수 있고 상향료가 되기도 하고, 이 동네가 나중에 수리수선 안 되면서 하향료가 되기도 한다. 이게 논리 전개 흐름이에요. 근데 간단해. 논리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암기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오래됐으니까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재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재개발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크면 재개발하면서 상향료가 되고, 재개발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낮으면 재개발 안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저소득층 주거지역 남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될 때, 쇠락할 때 이걸 계속해서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수리수선 비용보다 가치상승이 크면 계속 수리수선해서 계속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 유지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리수선 비용보다 가치상승이 떨어지면 수리수선하지 않으면서 노후되면서 뭐 된다? 하향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비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향여가 되기도 하고 상향여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하향여 과정을 보면 자, 그러면 수리수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가치상승이 낮으면 수리수선하지 않으면서 계속 노후화되죠.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침입이라고 하고, 침입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 동네가 저소득층 주거로 교체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천이 또는 계승 그래요. 석세션 그러죠. 그래서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하향여가 된다. 그럼 여기서 잠깐 침입과 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도시 기능의 변화 과정을, 생태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의미는 그래요. 종래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에 새로운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이 개입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고? 침입이라고 하고, 침입이 계속된 결과 종래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이 새로운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원래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가구가 하나 둘씩 들어오는 것이 뭐이고? 침입이고,
침입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저소득층 쪽으로 교체되는 과정이 천위가 되죠. 그래서 이 하향여 과정은 바로 침입과 천위 과정을 통해서 하향여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논리가 딱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분리 그리고 하향여과, 상향여과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여과의 의미 확인해 두시고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것이 하향이고 저가주택이 재개발되면서 고소득층 상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향여과인데 하향여과는 과정이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을 구분해서 하향여 과정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특히 일정 순 이하 주택 신축을 금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제 조건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한테는 신규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보통 기존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돼서 공급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논리가 파악되는 것이고 그 결과 저가주택 시장의 결과, 고가주택 시장의 결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향여가는 소득의 증가 같은 이유로 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걸 쓸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재개발되면서 상향여가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주거분리와 여가, 주거분리 나눠지는 것이 주거분리죠. 고소득층 주택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이 주거분리인데 주거분리가 천년만년 있는 건 아니고 이 동네가 멋질 수 있고 상향여가 되기도 하고 이 동네가 하향여가 되기도 하는데 논리전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고 재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 재개발되면 상향여가이고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작으면 재개발 안 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 동네에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 계속해서 수리하면서 고소득층 주거 남아있는 것이고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작으면 수리를 포기하면서 못 되는 것이고 하향여가 되는 것이고 그 논리만 딱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과 논리의 흐름과 내용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 그 174페이지 보시면 불량주택 문제와 여과에서 불량주택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보시면 불량주택은 뭐나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저가주택이 불량주택이 저가주택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불량주택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원이 소득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더라.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주택이라는 재화가 소득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는 과정, 즉 하향여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득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불량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가갖고 왜 여기 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소득이 없어서 그렇죠. 형편이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뭐 때문이다? 소득 문제이다. 그죠? 왜? 소득이 많으면 거기 살 이유가 없으니까. 따라서 불량주택 문제는 결국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소득이었으니까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면 자 소득이 향상되면 여기 보세요. 소득이 향상되면 당연히 주거수준 향상 높아지죠. 그러면 주거수준 향상 효과가 높아지면 저것까지 쓰려고 하고 안 하고 안 하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서 재개발해서 그러면서 상향여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량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핵심은 불량주택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에 잘못 배분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시장의 실패다. 아니다. 아니고 뭐 때문이다. 소득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책도 불량주택 문제 해결한답시고 강제로 철거해버리면 근본 해결이 안 된다. 불량주택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강제로 철거해버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 또 딴 데 가서 불량주택 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원인이 소득이었으니까 대책도 철거 이런 것보다는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면 주거수준 향상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량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에서 핵심 불량주택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문제이다.
맞는 것이고 따라서 대책도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여기까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가까지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시장 분석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가의 흐름까지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